챕터 3. 그러니까 12개입니다. 이것도 12가지 인생 법칙처럼 12가지예요. 세 번째입니다. 단호하되 고압적이지 않게. 103페이지입니다. 모두들 자신의 무전기를 다루는 방법을 확실히 숙지한다. 조코가 찰리 소대의 임무 계획실에서 초반 보고를 하던 중에 명령을 했다. 네이비실 대원들 사이에서도 조코는 덩치가 크고 사나워 보이는 위협적인 대장이었다. 잠깐만, 이거 조코가 쓴 거야? 레이프가 쓴 거야? 레이프가 생각하는 조코의 모습입니다. 덩치. 다들 조코가 무슨 말을 하든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의 분노가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의 경험과 리더십을 존중했다. 거짓말하네. 이 간부사관으로서 이래가지고 그 병사 시절이 길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그 리스펙트를 받았던 것 같아. 왠지 분노가 두려웠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거기에 리더십까지 추가가 됐고 거기다가 덩치가 크고 사나워 보여. 그치. 끝난 거 아니야 게임? 게임 끝났는데. 그래서 무전기를 다루는 방법 확실히 숙지하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무전을 다루는 방법을 익히지 않았다. 배우지 않은 대원이 대부분이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조코를 존중하지 않아서는 아니다. 그 반대다. 단지 업무가 지금 너무 할 게 많고 일정이 빡빡하다 보니까 다른 긴급한 사안들이 그보다 항상 우선시돼 버렸다. 무전 프로그래밍을 법을 배우라는 조코의 명령은 뒤로 밀려나 버렸다. 우리는 대부분 무전 프로그래밍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무전이 뭐냐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핸드폰 사용이 거의 이제 그 뭐라고 하지? 도청이라고 하잖아요. 도청. 전화 형 카톡으로 형 이따가 12시 12분에 좌표 찍어줄 테 거기다 폭격해?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쟁이 나면은 그 이제 통신이 먹통이 되기 때문에 통신이 GPS 다 끊기기 때문에 근접 이제 999K나 96K 이제 그런 장비들을 무전기 그러니까 무전 장비들로만 소통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 통신병이 죽으면 죽어버리면 고립되던 적을 발각을 해서 적을 격퇴를 하든 명령을 못해. 지휘부들은 알 수도 없고. 심지어 그리고 조코가 통신병 출신이어가지고. 통신병 출신은 몰랐네. 통신병 출신이야.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통신 없으면 다 죽어요. 진짜로. 작전 명령을 104페이지입니다. 작전 명령을 마무리 지었을 때 조코가 일어나서 마지막 전술적인 부분을 언급했다. 근데 그때 결국 덜미를 잡혔다. 무전 설정하는 법 다들 알고 있지? 멍한 눈동자만 굴러다닐 뿐이었다. 아무도 용기를 내서 아니오라고 하지 못했다. 나는 생각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조코는 답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전투작전 개시에 관한 회의가 있었던 임무 계획실에 앉아 있는 대원들의 멍한 눈빛과 침묵만으로도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대원들은 아직도 자신의 무전기 프로그램을 설정할 줄 몰랐다. 105페이지입니다. 근데 그때 조코는 화를 내지 않았다. 회의실에 앉아있는 우리가 일부러 그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 아니라 내가 프로그래밍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조코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조코는 화를 내지 않았다. 더 무서울 것 같아. 자, 아래입니다. 보통 리더들은 언제 어디에서 자신의 주장을 이제 밀고 나가야 할지 또 이제 멈춰야 할지 이게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내가 이거 무전을 여기서 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야씨 더 하라고. 그러니까 그만 점검하자. 그냥 전쟁하러 가자.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네이비실 팀 내에서도 사소한 문제로 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채찍을 휘두르는 리더는 존경이 아니라 경멸을 받았다.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리더가. 어딜 가나 있지. 사소한 문제로 팀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사소한. 이 중요합니다. 그런 리더는 능률이 떨어졌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도 팀원들이 그를 안 따르지 않아서 고독을 치렀다. 리더는 팀원을 고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관대해서도 안 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리더십의 이분법이다. 말해도 알겠죠? 리더는 팀원을 고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야, 하라고 했잖아 이씨. 야 나와 이씨. 뭐 이씨. 야 장난하냐 이씨.
자연스러운데. 너한테 욕한 거 아니야. 너한테 욕한 거 아니야. 아, X같네 진짜. 너한테 한 거 아니다. 또 어디 가서 찔리지 마라. 107페이지입니다. 네. 그런 일들을 그냥 넘기면서 팀원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과 힘들게 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혼동할 때도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썩 좋지는 않았다. 팀은 절대 더 나아지지 않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기 바빴다. 그것은 실패한 리더십이었다. 나의 실패한 리더십. 당시 나는 이분법을 인지하긴 했다. 종종 팀원들을 밀어붙이고 내 주장을 고수하는 게 옳다고 여기고 특정 방식을 반드시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밀고 나가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를 계속 들먹인 적도 있었다. 계속 들먹이는 이 집요한 거지. 결국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고 성장이 억눌렸으며 팀의 하급 지휘관들은 한 단계 더 올라서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에서 계속 집착하시는 분들 계셔요 가끔. 야, 담배 피고는 항상 손을 닦으라고 했잖아. 아, 손 냄새 맡아봐. 야, 장난 아니야? 몇 번 말해도 안 되네. 다음날 또 손 닦았어? 다 다음날 닦았어? 뭐 실제 있었던 일이야? 예를 들어서 계속 예를 이제 들어서. 뭐 이게 너무 집요하게 안 된다는 거야. 고압적인 거지. 여러 사람들이 있네. 고압적인 거야. 그거는. 다음 페이지가. 108페이지. 그들 중 몇몇은 매우 거칠게 군기를 잡고 병사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팀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아무도 그런 리더를 따르고 싶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옳은 말이어도 정 떨어질 만큼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리더는 즉각적으로 업무를 완수해낼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팀의 성장세를 꺾었다. 장기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팀 분위기 개판 만들고 다음 리더한테 맡겨버리고 그 사람 승승장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사례들은 내 머릿속에 자주 뚜렷하게 떠올랐다. 나는 절대로 그런 리더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앞에 어떻게 해결했냐면 왜 무전을 해야 될지 여기 그래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Y를 형이 계속 말하는 Y. 야, 니네 무전 안 하면은 고립돼서 죽고.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우리도 뭐 나도 그랬었지만 통신병이 있잖아. 조건 통신병 출신이야. 그러니까 통신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이해를 시킬 때 통신병이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근데 통신병이 죽었어.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오류가 나서 이게 뭐 초기화가 됐어. 그러면 너희가 그 뭐야 이렇게 맞춰서 찾아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 찾아가면은 비행기는 어떻게 요청할 거야? 너 지원 어떻게? 네 친구가 옆에서 다쳤는데 넌 무전기가 초기화돼가지고 리셋돼가지고 네가 못 맞춰가지고 네 친구 죽으면 어떨 거야? 네가 다치면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이해를 Y를 이해를 시켜주니까 애들이 할 말이 진짜네? 없네. 무전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네? 아니 야 무전기 우리 공부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애들이 다 같이 무전기로 공부했다는. 그래서 이게 무전기 외우라 했잖아가 아니라. 그렇지. 오케이. 그럼 실패 리더십이다. 110페이지입니다. 조코는 미덕을 과시하는 천사가 아니었다. 나는 그가 많은 패치들을 재미있게 여긴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패치가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다. 패치는 우리 기동대가 이라크 파병 부대로 선택되는 해를 끼칠 수도 있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라크 파병되면 함께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초반에 겉모습으로 우리를 해병대가 판단을 할 거였다. 그들은 올바른 질서와 규율을 상징하는 자신들의 군복에 자부심을 가졌다. 들쑥날쑥하고 조잡한 우리의 패치로는 부르저 기동대의 첫인상은 그들에게 좋을 리 없었다. 조코는 겉모습을 중요성을 자각을 했고 대원들의 패치 제거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 판단을 했다. 야, 전부 패치 제거한다. 조코 소령이 내게 말했다. 나는 알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부르저 기동대의 모든 대원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조코는 선언했다. 부르저 기동대는 이제 패치 없어. 너희들이 붙이고 있는 이 딱지 떼. 그러니까 패치가 뭐냐면은 각 부대마다 자긍심을 일으킬 수 있는 약간 팀원들만의 고유의 그런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붙임으로써 너랑 나랑은 많이 또다. 야, 우리 같은 팀이야.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정체성을 어쨌어. 모두의 정체성을 같이 확립해주는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패치를 붙이자 부대별로 부대 마크를 이제 그렇지. 왼쪽에 붙이는데 이때 이 그 뭐야 예를 들면은 실의 패치가 아니라 실 팀별로 이 패치들을 따로 이제 자기들 예를 들면은 뭐 3중대 중대별로 소대별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공식 패치. 그렇지 비공식 패치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이제 정체성을 이제 더 확립하고 그다음에 결속감을 이제 상승시키는. 근데 막 웃기게도 만들고. 그렇지. 개그 치려고 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그 뭐야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네이비 실 팀의 그 이제 그 유래가 이 베트남 전쟁할 때 있지. 그때 이제 일반 작전에서 이제 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소그라고 이제 그런 특수부대의 어떻게 보면 조상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네이비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 네이비실의 선배들이 베트남 전에는 진짜 그냥 이때 뭐 아까 전에도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청바지를 그러니까 사복을 입고 이랬다고 했잖아. 근데 네이비실은 미군 사이에서도 용인이 되는 곳이래. 그러니까 진짜 이 베트남전에서 월남전에서 이제 그 네이비실 선배들이 청바지를 입고 싸웠단 말이야. 청바지를 입고 밑에 군화를 신고 이런 식으로 싸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전통 같은 게 돼가지고 이때까지도 뭐 머리는 장발도 완전 오케이고 그 다음에 군화 같은 경우에도 신어도 되고 안 신어도 되고 그 다음에 패치 같은 것도 그냥 막 붙이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군들 사이에서는 네이비 실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용인이 되는 문화가 있었는데 조코는 그거를 이제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지. 그렇지. 왜냐면 굳이 우리가 패치가 없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어요.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야 얘들아 우리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 어차피 다른 미군 그 육군이랑 해병대랑 다 같이 우리 협력해서 싸워야 되는데 왜 우리만 특별해야 돼? 이렇게 된 거야. 왜 우리가 굳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패치를 붙이고 장발로 머리를 관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자신들이랑 이제 다 군복도 아니고 그냥 청바지 입고 다니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왜를 계속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단호하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패치를 제거한다부터 이제 단호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결속력을 일단 방해하니까. 육군 해병대와 작전 수행을 할 때 우리의 능력을 저지해버리고 또한 적을 바짝 추적하고 파괴하는 것에 방해가 될 거니까 패치는 없어. 그가 반복했다. 야 저기 다 들었지? 절대 안 된대. 다들 들었지? 조코가 이끄는 기동대의 주임원사가 상관의 명령이 예외 없이 집행되도록 확실하게 못을 다시 한번 박았어. 그러니까 부하가 또 한 번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야. 그렇지. 부소대장이 한 번 더 빡세게 한 거지. 공식적인 미국 국기 패치만 예외였다. 112페이지입니다. 파병을 몇 주 앞두고 나는 새롭게 디자인한 패치를 제작했고 패치 뒷면에 전투복에서 쉽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벨크로까지 달아줄 가기까지 작업을 찾았다. 결국은 이를 버립니다. 비밀스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게 레이프인가요? 예, 레이프가 그러니까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스랑 같이 세스톤이랑 같이. 세스랑 야 그냥 패치 만들어. 그러니까 1, 2 소대장들이 같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조코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야 패치는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대신에 이제 비밀로 하자고. 비밀로 하지. 그래서 조코한테만 안 보이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에 간신히 이제 올렸고 이 물건을 조코 모르게 상자들을 조심히 옮겼고 우리는 상자를 열어서 소대원들에게 줄 귀여운 반란이죠.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챙긴 다음에 나눠줘. 야, 근데 조코가 이제 비밀스럽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나 이런 노골적인 규칙 위반이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였다. 부르저기동대가 이제 작전에 투입됐던 어느 날 어떤 기자가 네이비실 부르저기동대 작전 수행을 하는 사진을 몇 장을 찍었는데 당연히 뭐 상부에 보고됐고 이거 분명 사령부에서 이제 하지 말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조코와 주임원사까지 이제 이걸 내리갈고 조코가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그 사진이 사령부에 전달되었고 결국에는 조코와 주임원사에게까지 닿았다. 사령부에 전달이 된 거지. 사령부가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 사령부가 전달됐다는 건 사령부에서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거 내가 알았거든. 근데 이게 사령부 쪽에서도 문제를 삼았을 수도 있지. 그건 그렇지. 일반 부대에서 야 쟤네 뭔데 자꾸 패치 사설로 씁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 퍼져버렸던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조코한테 이제 주임원사까지 이제 먹지 않았겠어?
사진 속 브루저 기동대의 패치는 몇몇 대원의 어깨 위에서 선명하게 그 자태가 드러났다. 중위 원사는 이제 무섭게 화를 내고 우리에게 특별 징계를 내리려고 했다. 기억나는 에피소드 몇 개 있지만, 그러니까 중위 원사는 이제 조코 말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듣는 분이고, 왜냐면 관계가 돈독해 그치, 조코랑. 나는 조코가 매우 화났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 그리고 내가 규칙 위반을 계획하고 조직한 만큼 모든 징계를 혼자 받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자꾸 조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도 계속 이제 우리가 명령 불복종도 하고 고의적으로 불복종을 했는데도 계속 이제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왜 나를 따로 부르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점점 명확해졌고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내 생각이 맞다는 거를 이제 그가 확인시켜 줬다. 왜 뭐라고 안 하지? 왜 뭐라고 안 하지? 해서 이제 귀국까지 한 거예요. 조건은 기동대 패치가 대원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킨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이게 어디서 인지했냐면은 조코의 인생책인 그 About Face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해크워스가 이제 그 조코랑 똑같이 이등병으로 이제 가가지고 한국 전쟁을까지 참가하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전쟁 영웅이죠 데이비드 해크워스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등병에서부터 부사관 시절까지 거치고 그 다음에 장교의 임관에서 대령까지 올라간 데이비드 해크워스라는 사람이 About Face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조코가 몇백 번을 읽었다는 책이야. 그러니까 조코의 우리에게 익스트림 오너십이나 다이커노미 리더십이 엄청난 감명을 일으킨 책인데 조코는 그 책을 몇백 번 읽었다고 하니까. 왜냐면 갖다 놓고 맨날 읽었대. 근데 거기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 데이비드 해크워스가 부대 이름을 바꿔버리거든. 왜냐면은 정체성을 그러니까 조코는 알고 있었던 거야. 부대 이름을 조코가 브루저 기동대라고 했잖아. 브루저가 조코가 붙인 이름이야. 왜냐면 데이비드 해크워스가 부대 이름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정체성을 그러니까 결속력을 강화시킨다는 걸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조코 같은 경우에는 패치를 사령부에 시키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에서 계속 달아도 용인했다잖아. 그러니까 사령부에서 시키진 않죠. 그냥 이게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조코가 얘기한 거는 왜 우리만 특별하려고 해 얘들아. 우리 다른 부대랑 같이 협업해야 되잖아. 해병대랑도 협업해야 되고 육군이랑 협업해야 되는데 왜 자꾸 너희들만 특별하려고 해. 우리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우리의 임무 그러니까 why 궁극적인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야? 우리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건데 그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걸 왜 자꾸 하려고 하냐고 너희는. 이렇게 된 건데 왜냐면은 머릿속으로는 얘네가 이렇게 패치를 붙임으로써 이건 다 팟캐스트에서 나오는 얘기야. 형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팟캐스트에서 본인들이 하는 얘기야. 지금 이제 후일담이지. 이건 이 책에서는 안 나오는데 팟캐스트에서 조코는 About Face에서 그 얘기를 난 들었고 심지어 자기가 브루저 기동대를 그러니까 뭐 브라보 컴퍼니라고 해야 되는 브라보 기동대라고 해야 되는데 브루저라고 바뀐 거는 B는 똑같은 브라보니까 브루저로 바꿔서 애들 결속력을 강화시켜야겠다. 근데 이 패치도 똑같은 건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가 못 본 척 하자는 얘기를 이제 조코가 했어. 그냥 이제 주임원사랑 둘이서 애들 이거 결속력도 높아지니까 우리가 못 본 척 합시다라고 된 거야. 그리고 이 후일담을 팟캐스트에선 얘기를 해. 여책에선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이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패치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묵인을 해준 거지. 일부러 못 본 척 해준 거야. 그런데 그 이제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 패치가 내가 생각해서도 졸라 멋있어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막 깔깔깔 웃거든. 전부 다 같이 그 팟캐스트에서 사실 내가 그 반대는 했었지만 그 패치 존나 멋있었다 이러면서 깔깔 웃거든. 근데 그런 후일담이 있었다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팟캐스트에서 들은 걸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뭐든 좀 자기가 규율을 정했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몰입해 버리면 상대방의 숨통이 막혀버리는 사례이지 않을까. 리더는 확고한 자세로 규칙을 강요해야 할 때도 있고 유연하게 풀어주면서 양보를 해야 할 때도 있다. 리더가 이런 균형을 찾는 것은 팀의 능률을 최대치로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진짜 간지라는 것 같아요. 잘하면 멋있는 것 같아요. 간지가 일본 말인가? 맞아. 죄송합니다. 그런 말 안 쓰겠습니다. 자, 오른쪽 기본 원칙. 그래서 결론은 뭔데? 이거는 근데 제가 너무 중요해.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다 읽어. 아니 기본 원칙은 다 왜냐면 읽어. 이건 다 읽어야 완전 돼요. 찬성이에요. 기본 원칙은 웬만하면 다 읽는 게 좋아. 앞에 기본 원칙 너무 길었는데 어. 뒤에부터 점점 요약해 주더라고. 이건 짧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리입니다. 리더는 팀원들에게 너무 관대하면 안 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하게 압박을 가해서도 안 된다. 당연히 수준 높은 규칙을 정하고 팀이 그것을 이행할 수 있게끔 잘 이끌긴 해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면은 융통성 없이 행동하거나 팀원들을 억압하면 안 된다. 아래 어떤 이들은 리더가 이분법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세심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로 리더십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리더십 자산은 어떤 리더든 그 힘은 유한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쓸데없는 사소한 걸로 이제 계속 짓거리는 리더들은 리더십 자산을 쓸데없이 낭비하곤 한다. 좀 덜 중요한 부분에서는 느슨하게 풀었다가 규칙이 타협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서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최우선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잔소리하는 거야. 야 저거 세절해. 저거 쓰레기통 치워놔. 야 저 앞에 빗자루 지래. 야 너 이거 펜 좀 가져와. 핸드폰에 내 거 충전 좀 해. 야 저기 가가지고 뭐 물어봐. 이게 계속 짓거리는 거야. 쓸데없는 걸로 본인이 리더십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치가 한정돼 있다고 해서 리더십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뭐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가용 가능한 뭐 돈이나 뭐 이런 그 뭐 예를 들면 경비 뭐 그러니까 시간 돈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감정까지 싹 다 리더십 자산이지 않나. 그래서 아껴야 됩니다. 맞아. 그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지. 리더십을 요즘 말로 따지면 가성비 좋게. 이거 써먹어야겠다. 근데 갑자기 계속 써먹어. 어느 순간 안 먹혀. 얘기도 그러니까 그 리더십 자산을 효율성 있게 가성비 좋게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균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근데 내가 착각할 수 있어. 내가 팀장이고 소대장이고 중대장이면 내 권한 안에 있는 부하들만큼은 무한한 리더십이 있다. 난 무한한 명령권이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너 네 목숨 나한테 달렸으니까 내가 너를 계속 하루 종일 부려먹어도 너는 날 따라야 돼. 라고 그럼 본인이 부자유로워진다.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데 그거를 그래서 지휘권 챕터 8에서 그러니까 네이비시 승리 기술 챕터 8에서 지휘권 분산에서 말했던 것처럼 리더가 팀에게 해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은 why 왜? 즉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다. 특히 리더가 주장을 고수하고 규칙을 강요할 때는 이게 왜 중요한지, 패치를 왜 떼야 되는지를 계속 이유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하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늘 함께 뒤따라야 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다룰 때 유연성이 결여된 타협 불가능한 독부장군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자, 실전 비즈니스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규율은 자유와 같습니다. 부사장이 조금 전 리더십 훈련 강의에서 다룬 조코의 신조를 인용했다. 그러니까 규율은 자유와 같습니다. 이거는 discipline equals freedom이라는 말을 규율은 자유와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이렇게 나는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봐. 규율이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정해진 율법, 규칙 같은 거잖아. 근데 디스플린이라는 말은 뭐야?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수련하고 스스로를 통제 단련하는 거죠. 뭘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그러니까 규율은 디스플린이라는 단어의 하나일 뿐인데 규율은 자유와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역할이지. 규율, 디스플린 equals freedom이란 말은 오늘 안 입고 있는데 티셔츠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주 써먹는 말이잖아. 그치? 디스플린이라는 말 자체를. 근데 목적 의식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규율을 갖고 수련 단련하는 통제력이라는 게 디스플린이야. 근데 그 의미에서 디스플린이라고 이제 이 책에서 쓰는데 여기는 규율은 자유와 같습니다라고 이제 그 번역을 했으니까 부사장이 말하는 거지. 부사장이. 근데 이거 왜냐면 이 책에서 나오니까. 맞아. 그래서 이 부사장이 오해를 해서 디스플린 equals freedom이라고 얘기하자. 우리는 그냥 헷갈리니까. 오케이. 디스플린 이퀄 프리덤과 같습니다. 부사장이 조금 전 리더십 훈련 강의에서 다룬 조코의 신조를 인용했다. 우린 더 강한 규율이 필요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누가 얘기했지? 레이프가 얘기했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휴대폰 때문입니다. 맞아. 레이프. 부사장이 분명하게 말했다. 미팅을 할 때 자꾸 핸드폰을 만져서 진짜 화나요.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중에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대표님인데도 거기서 핸드폰을 만져요.
부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덧붙였다. 그런데 제가 참여하는 미팅에서는 안 그래요. 부사장이 자랑하듯 말했다. 우리 부서장들과 지도부에게 제가 확실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회의에서는 휴대폰 사용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간단해요. 모든 미팅 전에 휴대폰 다 꺼내 하고 전원 꺼. 그 휴대폰을 들어 올려서 전원이 꺼진 화면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돼.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느낌이네. 한 명이라도 휴대폰 안 끄면요, 저는 그냥 시작 안 해요. 음. 우쭐해했다 부사장이. 그는 팀의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며 단호하게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것을 엄청 자랑스러워했다. 119페이지입니다. 작은 부분에도 규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사장님은 리더이기 때문에 대립되는 이 두 가지 요소, 어디에서 주장을 확고히 하고 어디에서 굽혀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균형을 찾으셔야 해요. 리더십 자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리더는 엄청난 권한을 가졌을 뿐이고 그 권한을 어디에도 어떻게 적용할지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부사장님은 휴대폰의 리더십 자산을 지금 너무 쏟아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 휴대폰 관련해서 리더십 자산을 쓰다가 이제 성장에 이제 약간 저해되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이제 생기니까 여기서 점검해 준 겁니다. 리더십에서. 저는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 회사의 리더들은 대부분 각자 특정한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바꾸고 싶어 하지 않더군요. 인간의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자신이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왜 변화가 필요한지, 왜 새로 규정된 절차가 시행되어야 하는지 이해시키는 것이 부사장님한테 달렸어요. 만약 팀원들이 그들 자신에게 그리고 팀에게 더 나아가서 업무 전체에 어떠한 이익이 생기는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변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게 왜 저한테 달렸어요? 부사장이 물었다. 이건 그들의 문제예요. 그들이 배에 올라타야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고 핸드폰 만지면 안 만져야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계속 말해줬어요. 솔직히 팀원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이제 귀찮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를 왜 해야 되는지 새로운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제 이 말이죠. 나는 진짜 확신했다. 부사장의 태도가 바로 회사의 지도부가 뒤로 물러나서 새로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였다. 그는 회의 중 휴대폰 사용 금지와 같은 전략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칙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리더십 자산을 쏟아부었고 한편 회사의 성공 또는 실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규정된 절차 이행에 사용해야 할 리더십 자산을 거의 남겨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분의 계속 고민은 중요한 핵심 얘기를 할 때마다 핸드폰 만지고 집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걸 실행하지 않고 근데 결국 핸드폰 따위에 리더십 자산을 낭비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는 장병들이 맹목적으로 상부의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사실은 안 그래요. 장병들은 결과랑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무조건 지시만 따르는 터미네이터가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자신들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를 이해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명령 무조건 따르는 거 아니에요? 막 즉결 처형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사장이 물었다.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요. 끔찍한 중상이나 이제 죽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만약 부사장님이 누군가에 동의하거나 믿지 못할 그런 명령을 내리면 정말 부대에서요 반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물었다. 그렇게 하면 팀은 당연히 뒤로 물러나고 심지어 군사법원에 가더라도 상부의 명령에 저항하거나 또는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겁니다. 군대의 최고 리더는 비즈니스의 리더와 같이 왜 그런지 설명할 시간을 가져야 하고 팀원들을 이해시켜야 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에 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야지만 부대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부대가 리더의 지시를 실행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핵심적으로 전달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당위성만 설명하는 걸로 가야 된다. 핵심만. 122페이지입니다. 결론은 휴대폰 사용 금지 그런 거에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들을 이행할 능력이 피해를 봐버리니까 이는 굉장히 이분법적인 요소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미팅이라고 해도요.
그 시간 내내 모두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사용을 확실하게 이제 허락은 하되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좀 하도록 좀 부탁을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약해 보이지 않아요? 찌질하죠. 아 이렇게 해야 내가 약해질 반대.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거지 사실. 근데요. 오히려 그렇게 허용하게 해주면 휴대폰 사용하라고 그게 더 부사장님을 강하게 보이게 할 거예요. 와 근데 여기서 제가 딱 이 책을 읽다가 너무 다 크게 와닿았어요. 와 이게 더 강해 보이게 하는 거구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렇지. 내가 허용을 하고 양보를 했을 때 내가 만만한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강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맞아. 이제 부사장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고 구표하는지 이제 가늠하기 시작했다. 리더로서 이렇게 해. 그렇지 않으면 다 참혹할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선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부사장이 단호하지만 억압하지 않는 이분법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챕터 4입니다. 챕터 3까지는 전달 다 됐죠. 이제부터 좀 빠를 겁니다. 챕터 4 멘토링을 해야 할 때와 해고해야 할 때. 예, 챕터 6까지만 하고 한번 쉬고 나머지 한번 완료하는 게 어떻습니까? 챕터 몇? 챕터 6. 그럼 챕터 6까지 형이 한번 해볼까? 오케이. 그러니까 2시간 지금 23분입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는 그러면은 형은 여기 읽는 거는 이렇게 1화에 있는 거는 조금 최소화하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인사이트를 전달한다든지 왜냐면 이거 읽는 거를 우리가 다 읽을 필요 없잖아. 뭐 이렇게 우리가 읽는 거를 이제 관심 있어 하시면은 사서 읽으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이제부터 조금 핵심적으로 좀 요약을 했거든요. 제가 조금 더 해봐도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6까지 좀 빨리 갈게요. 6 멘토링. 근데 봐봐 이렇게 해. 자 이것도 이분법이야, 성호가. 네가 빨리 간다고 해서 스피드에만 또 집중하면은 네가 로그로 남기고 싶은 그 팟캐스트 중요한 네가 이 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책이 중요하게 남지 않 네가 이때 더 남길 거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이분법을 그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한번 해보라고. 당신은 나를 신뢰해야 돼. 당연히 신뢰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해봐라고 하고 좋다고 하는 거지. 네가 어떻게 해도 좋아 나. 오케이 한번 지켜봐. 오케이. 나 형 따라만 갈게 그냥. 챕터 4. 난 너무 지금 즐기고 있어. 왜냐면 나 이 책에 대해서 몰입했기 때문이야. 하나가 됐어 지금. 근데 봐봐 또 이 이분법적으로 해서 또 너무 몰입하면 안 되는 거야. 맞아. 오케이. 조금 가볍게 갈게. 오케이. 멘토링을 해야 할 때와 해고해야 할 때 챕터 4입니다. 근데 이건 진짜 어려워. 멘토링 해줄 때랑 그 뭐 잘라야 될 때. 이건 개인적으로 공감을 엄청 많이 한 챕터야. 127페이지입니다. 인지 능력과 지식 수준에도 차이가 있었다. 각자의 스트레스도 다르고 복잡한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도 달랐다. 팀 내에 이렇게 다양한 개성들이 존재해버리면 리더는 모든 팀원들을 일정 수준으로 높여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리더는 팀원들에게 개인별로 임무를 교육시켜야 하고 코칭해야 하고 멘토도 해야 된다. 한편으로는 팀원이 업무를 해내는데 필요한 능력이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다 잘해. 난 똑같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팀이면? 너 네이비 실 아니야? 야 너 군대 안 갔다 왔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에서. 근데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된다. 못하는 사람도. 한 개인을 성장시키기 위해 별짓을 다 해봤는데 성공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관계없어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해고를 해야 한다. 이건 리더의 손에 달렸다. 아까 전에 광산에서 이제 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조금이라도 살려보려고 했는데 못 잘라가지고 그 고민하던 그 사람과의 어떻게 보면 좀 이 일 사례와도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자, 129페이지입니다. 하지만 나는 소대의 지도부가 그들과 함께 헤쳐나가고 끊임없이 복돋아주고 조언해주고 숙련된 대원을 멘토로 지정하면서까지 다시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니까 무슨 사례냐면요. 이게 네이비시 팀에서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고 거기서 해결 과정에 대한 리허설을 하고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자꾸
안전 조치를 위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능률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거야. 왜냐면 이 대원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13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레이프가 대원들의 수행 실력에 오너십을 갖고 있다는 것과 모든 대원들이 기준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소대의 능력에 확신을 가진다는 말을 들으니 내심이 기분이 좋았다. 무슨 말이냐면 야 그래서 기동조치 훈련이 끝나고 나서 그 이제 조커가 물어봤어.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레이프가 몇몇 대원들이 이 팀원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다. 레이프가 대답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팀원 한 명이 자꾸 락이라는 이 팀원 한 명이 전체 팀을 위기로 흔드는 거야. 근데 이제 같은 팀이니 가족이니까 계속 얘를 챙겼던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심지어 휴문 날 휴가 때도 훈련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락이라는 대원이 이 쉽게 과부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개인별로 다 한계치가 있잖아. 그 한계치가 다른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실 대원들보다는 한계치 열심히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이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는 안 거야. 돼. 이 선천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과부하에 빠져서 패닉이 걸린다든지 이런 건 맞아. 어쩔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 어떤 식으로 되냐면 132페이지 아래입니다. 근데 과부하 상태에 빠지다는 개인이나 팀에게 여러 문제가 동시에 들이닥쳐서 압박감을 느끼게 될 때 이제 네이비시 대원들이 쓰는 표현이죠. 133페이지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이제 다루려 애쓰다가 실패해서 이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고 결국 팀이나 인물을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형편없는 결정을 계속 반복해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무튼 쉬는 날까지 계속 훈련을 하고 챙겨줬는데 140페이지입니다. 대원들 모두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이끌어야 했다. 하지만 락은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만 했다. 오케이, 락을 소대에서 내보내고 트라이던트 검토위원회를 이제 보내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징계가 아니라 해고 징계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결정하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네이비 실을 들어가기 위해서 관문이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일반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왔으니까 웬만치 다 따라오는데 이렇게 가끔씩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열심히 노력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인간적으로 자신 한계 부딪혀서, 왜냐면은 또 이 다이커러미가 뭐냐면은 데리고 갔다가 이 워크업이라는 이 훈련에서 현실 이제 완전 실제 상황처럼 꾸며서 하는 이 워크업에서도 이 친구가 못 따라오는데 실제로 데리고 갔다가 만약에 똑같이 이제 패닉에 빠지고 하면은 그 대원들 실제 당시에서는 워크업처럼 봐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치. 대원들 모두를 이제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그 것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레이프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됐다고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아래 결국 결정은 명확했다. 위원회는 락의 이제 트라이던트 배지를 이제 회수하고 결국 다른 함대 부대로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락은 더 이상 이제 네이비실 대원이 아니었다. 락은 그 결정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제 더는 네이비실 팀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속상해하기는 해도 한편으로는 또 어느 정도 안도감도 내비쳤다. 해낼 수 없는 본인의 일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쓰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에서 이제 벗어나 버렸으니까. 그는 좌절은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사실을 유지했고 그 뒤에 해군 부대에서는 경쟁력 있는 경력을 쌓아갔다. 그러니까 봐봐, 네이비실 대원이 너무 이 우수한 사람들, 진짜 신체적으로 진짜 극강의 이제 멘탈이랑 이제 신체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 모아놨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질 뿐이지 락이 해군에 가면은 잘한다는 거야. 진짜 빡센 부대인 그러니까 자, 142페이지입니다. 기본 원칙. 리더는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에 팀원들을 배치해서 10분 활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리더는 모든 팀원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일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함에도 계속 옆에서 두고 보살펴야 하느냐, 팀 전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를 해고해야 하느냐. 그래서 진짜 여기서 공감 많이 했어. 왜냐면은 너도 느끼스가 우리도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임무가 바뀔 때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못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걸 또 우리가 이제 상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 거기에서 나는 이 친구 너무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근데 같이 못 가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니까
레이프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같이 가고 싶지만 모두 팀 모두를 위해서 이 친구는 이제 여기에 놔두고 가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걸 숨기면 네이비시 명예에도 실추가 되는 거고 안전에도 실추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 상황을 가기 전 마지막 훈련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훈련의 마지막까지 아까 전에 얘기했지 모든 팀들이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 이러면은 보내줘야 된다는 거야. 아쉬운 거지. 네이비시 타이틀만 달면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력이 쌓이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해군에서는 날아다닐 수도 있다는 그치.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못 데리고 가면은 이 친구는 너무 아이고 불쌍하다가 아니라 이 친구가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거야. 더 잘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날아다니는 거지 한마디로. 네이비 실에서 그냥 조금 떨어질 뿐이지 그냥 일본 해군 가면은 최고의 병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 친구는 거기서 또 커리어를 쌓아가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을 또 위한 거고. 그렇지. 괜히 갔다가 죽어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가를 위한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모두가 윈윈하는 거잖아. 이게 네이비실의 임무가 여러분 진짜로 적진의 전방 침투, 비밀, 그리고 납치, 그리고 이제 암살, 구출까지. 암살, 구출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모든 게 실전이야. 진짜 예민하다고. 제일 위험한 곳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민한 작업이고 144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직원을 해고시키는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 몇몇 리더들은 제대로 된 지도를 하지도 않고 충분한 기회도 주지 않고 섣불리 해고를 한다. 반면 어떤 리더들은 저성과자가 잠재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결국 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다른 사람이 그를 내보내주기를 기다린다. 대신 잘러 얘. 나 못해. 정답은 이렇다. 리더가 실력이 부족한 직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을 땐 바로 그때가 직원을 보내줘야 하는 시점이다. 너무 빨리 이제 해고할 필요는 없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도 안 된다. 균형을 모든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 내보낼 때도 그 해고를 할 때 자를 때도 한마디로 모든 노력 기울였네 이 말이야. 근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면 나갈 때 혼자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지. 보통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앙심을 품는다거나 그러니까 그걸 왜냐면 봐봐 이 락도 내가 이거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그 파병을 가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도와주는구나. 근데 내가 못 따라가는구나. 야 여기까지 해주는데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다. 이게 돼야 되는데 나를 떼놓고 가고 싶어하는구만. 그렇지. 내가 그렇게 싫나?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회사에서 앙심을 품을 수 있다는 거야. 대기업 회사에서도 수습 직원이 있잖아. 그래? 수습 직원이 있었잖아. 계약직. 근데 이제 이 친구 정사원 되기 전에 팀장이 결정을 내려야 된단 말이야. 얘의 능력을 보고. 근데 채용 전제 뭐 그런 거. 근데 너무 직급이 많이 차이 나니까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그래. 그래 하고 갑자기 이제 결정 딱 해야 되는 날에 너 능력 부족 잘랐어. 그 얘가 이제 그동안 이 내부에서 봤던 이 안 좋았던 사례들을 다 고발하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럴 수 있겠네. 앙심을 품었어. 앙심을 품은 거지. 그리고 회사 그런 사례도 있어. 면접 있잖아. 면접. 누구 뽑아야 되는데 야 춤 한번 춰봐. 노래 한번 불러봐. 중국에서는 일어날 법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래? 너 뭐 잘해? 그래서 그 사람의 잠재적인 걸 꺼내보려는 면접이 아니라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왜냐면 내가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 보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제일 밑에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구나라고. 그런데 이제 그 직원이 면접에 잘리고 나서 앙심 안 품겠냐고. 이 기업이 어떻게든 피해 주려고 하겠지. 실전 비즈니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접목하냐? 146페이지. 그가 나아지면 어떡하죠? 프로젝트 매니저가 내 말에 걱정을 내비쳤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가 나아지면 어떡하죠? 앞에 어떤 이제 능력치가 계속 부족한 관리자가 있는데 이 관리자가 계속 실패를 합니다. 반복을 하는데 근데 해고는 못 하겠어.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에셜론 프론트에서는 기회는 주되 해고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기회를 어떻게 주냐면 이 사람을 개선시켜봐라라는 그런 이야기였고, 근데 개선시키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나아지면 어떡하죠라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제 걱정을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나아지면 잘 된 거죠.
문제가 해결됐는데 계속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다른 요인은 없어요. 하지만 안 나아졌을 때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문제점에 대한 서면 보고를 작성하면 그의 태도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괜히 이거 계속 이거 서면 보고하라고 하면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매니저님과 저는 일찍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요. 매니저님은 그분이랑 이제 면담을 계속 확대하려고 했고, 근데 친근한 대화로도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근데 안 변했잖아요. 그리고 매니저님은 그에게 개선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그러면 필요하냐, 어떻게 해줄까 물어봤죠. 근데도 안 변했어요. 매니저님이 이제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자, 개선이 계속 안 되는 상황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3주 뒤 3번의 면담 기록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도 타워 이동 아까 그 관리자는 결국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를 내보내버리고 말았다. 그 자리에 새로운 관리자를 앉히고 그에 걸맞은 새로운 리더십을 지니도록 강력히 추진했다. 타워 1동의 관리자가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타워 1동과 2동이 있는데 속도가 다른 겁니다. 타워 이제 2동이 6일 정도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6일 정도 뒤처지는 그 관리자를 결국은 해고시키고 2동 이제 타워 1동의 관리자는 새로 들어온 타워 2동의 관리자 새로 이제 임명한 사람이랑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2동 관리자가 이제 자리를 잡고 1동을 수월하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인력과 자원을 지원해주면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랑은 좀 맞았나 봐.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래서 원래 잘하고 있던 1동의 관리자가 오케이 이 사람 도와줘야겠다 해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는 뭔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는 어모 이동하라는 교전 수칙의 훌륭한 사례이다. 그러니까 우리 타워가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너희들 빨리 올라와야 되니까 우리가 너 도와줄게 해서 인력을 파견시켜 준 겁니다. 관계가 개선됐다는 거죠. 타워 1동이 이동보다 앞서서 작업을 마무리하긴 했는데 프로젝트 매니저는 실력이 부족한 관리자를 계속 코칭하는 것과 그를 내보내고 좋은 리더십을 갖춘 새로운 대체제자를 찾는 시기를 결정하면서 적정한 이제 결국 균형을 이루었고 덕분에 타워 이동도 이제 수용 능력 급진적으로 이제 개선됐다. 이런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이게 다 에첼론 프론트에서 직접 컨설팅을 맡았던 회사들의 사례입니다. 자, 155페이지입니다. 이제는 그 파트 2 임무에서의 균형.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이제 방금은 다 지금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대인 관계 안에서의 하지만 이제는 일을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일을 시킬까에 대한 챕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서도 그냥 다 쓸 수 있어. 가족과의 생활에서도. 아니면 자기 예를 들면 뭐 진짜 심지어 뭐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가사 일을 한다거나 이럴 때도 적용 가능한 일들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뭐야 균형 잡는 거에서 자기가 예를 들면 일상생활이나 뭐 예를 들면은 그 커리어를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 때나 이럴 때도 다 써먹을 수 있는 그 내용들이니까 폭넓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힘들지만 챕터 5 힘들지만 영리하게 훈련하라. 157페이지입니다. 그 누구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오너십을 가지고 현 상황을 해결하며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선임하사가 공연히 자기 주변의 대원들 인원수를 세느라 미친듯이 뛰어다니는 동안 다른 대원들은 그냥 기다렸다. 그러는 사이 또 다른 대원이 적의 총에 맞았다. 그리고 또 다른 대원도 전사했다. 그들은 이미 빅 월트를 잃은 상황이었다. 기존 지휘관의 리더십이 없어지자 그들은 한없이 무능력해졌고 끔찍한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상자는 더 늘어갔다. 그런데도 선임하사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 밖에 다른 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전투시 훈련 중에 빅월트라고 하는 이제 잘하고 있는 뛰어난 소대장이 있는데 일부러 그 훈련 컨설팅에서 그 팀장을 죽인 겁니다. 갑자기. 선임하사가 그 다음 이제 지휘자인데 이 사람 죽어버리니까 당황스러우니까 아무것도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2009년이니까 파병이 끝난 거야 싹 다. 레이프랑 이제 조커가 파병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레이프는 작전 장교로 이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선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 조코랑 레이프가 뭐 파병을 가기 위해서 뭐 훈련 받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훈련 시키는 입장인 거야. 이 둘이서. 그러니까 훈련 부대에서 레이프는 작전 장교니까 이제
새로운 부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어쨌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작전 장교도 그지. 그다음에 조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KCTC 같은 그런 부대에서 이제 그 C가지 전투 스타일의 KCTC 같은 훈련장에서 이제 상황을 부여하고 훈련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지원도 하고 이런 이제 임무를 이제 새로운 임무지 완전. 거기에서 이제 실제 전투 상황이라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조코랑 레이프는 이미 파병을 갔다 왔잖아. 조코는 2번 갔다 왔고 레이프는 1번 갔다 왔잖아. 조코랑 같이. 그 상황에서 이제 후배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과정인 거야 여기야. 그래서 이제 딱 팀장이 죽은 상황이고 너무 급박한 상황입니다. 훈련 상황 속에서. 왜냐면은 조코가 죽인 거지 팀장은. 그래서, 팀장 죽으세요 이렇게. 자 팀장 갑자기요? 너 죽었어.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사람이 자 조코가 팀장 지금 팀장님 죽었으니까 무전으로 팀원들한테 팀장 죽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팀장님이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팀원들은 팀장님 전사했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지 이제 실제 전사는 아니지만. 어느 젊은 대원이 말했다. 누군가는 명령 좀 내려주세요. 누군가는 명령을 내려달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정말 눈물겨웠다. 객관적인 관찰자였던 내 눈에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보였다. 소대원 중 누구라도 앞장서서 이끌어야 했다. 근데 중심 위치로 병력을 모으고 인원수를 확실히 파악한 다음 모두를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야 했다. 다행히 이번 훈련 시나리오에서 방구는 진짜가 아니었다. 166페이지입니다. 자, 앞에서 결국은 이 빅월트를 다시 부활시켰어. 부활을 갑자기 시켰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다 해결이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빅월트가 소대장인데 그러니까 레이프가 했던 얘기를 그 상황을 빅월트가 하고 있는데 조코랑 레이프가 보니까 빅월트 소대장이 여기 소대장이 너무 잘하네. 야 그럼 우리 소대장 한번 죽여보자. 그러면 밑에 뭐 예를 들면 부소대장이나 아니면은 그 선임 하사들이나 이렇게 소대장이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회사에서도 부장님이 출장을 가시면은 과장님이 부장님 역할을 대리 수행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조코랑 레이프는 야 소대장이 너무 툭출나게 잘하니까 우리 소대장 한번 그 가상으로 죽여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소대장이랑 그러니까 과장님이랑 이제 차장 밑에 있는 대리님들이 어떻게 소대장의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완전 이게 이 사람들이 임무 수행이 안 되니까 임무 수행이 안 돼가지고 다 죽으면 의미가 다 없으니까. 죽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활시킨 거야. 부활 어떻게 시켰는지 알려드릴까요? 빅월트 너 부활해. 네? 그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자기 팀이 꼼짝없이 갇혀 있는데 아무런 도움 줄 수 없던 사실에 화가 나 있었다. 부활하라고. 답답하니까. 너 살으라고. 다시 살아. 다시 시나리오 들어가. 그랬더니 이제 야 모두 집결하고 콘크리트 해결을 했지. 바로 해결.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이 과정에서 여기서 조코가 주려던 교훈은 니들이 팀장이 죽었을 때도 앞으로 어떤 걸 이렇게 해야라는 거를 이제 알려준다는 취지로 이 훈련을 완수했다. 이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팀장님한테 너무 의지하면은 너희들 만약에 전쟁 나서 진짜 우리 이렇게 팀장님이 죽어버리면은 너희들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가 팀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알았지? 이 교훈을 준 다음에 다시 부활시킨 거야. 맞아요. 너희들 많이 부족해. 그러니까 너희들 팀장님 죽더라도 너희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제부터 연습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교훈 줬으니까 이제 계속 다 죽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빅월트 부활해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빅월트가 부활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부활한 거지. 그래서 선임하사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오케이. 그래서 종종 실패는 선생님이 되기도 한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배웠고 앞으로는 더 잘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빅월트를 다시 부활시켰던 거다. 다시 살아난 빅월트는 이제 모범을 보였고 끔찍한 상황에서도 이제 좋은 리더십이 뭔지 분명하게 증명을 했다. 이 교훈은 소대의 선임하사와 다른 하급 지도자들에게도 전혀 잊혀지지 않는 사례일 것이다. 167페이지입니다. 훈련의 핵심은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를 입증하고 단계별 지도자들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확실한 행동을 보이고 올바른 지휘권 분산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렵고 도전적인 훈련이 필수다. 힘들고 까다로워야 한다. 우리는 그런 훈련으로 팀원들을 안전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밀어냈고 방어적인 자세로
반군에게 압도당하는 게 어떤 것인지 몸소 체험하게 했다. 그러나 팀을 하지만 또 너무 압박해서는 배움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과하게 도전적인 훈련이어서는 안 되었다. 자, 지금 훈련 앞에서는 굉장히 이제 갑자기 팀장을 죽여버리는 빡센 시나리오였지만 너무 근데 말도 안 되게 자꾸 너무 압박해버리면 그게 훈련이 잘 안 된다는 그 이분법. 훈련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레이프가 훈련의 의미가 없이 너무 빡센 훈련이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이제 시나리오에 레이프 소대를 이제 레이프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얘기죠. 넣으니까 아 이거 훈련의 의미가 없었다는. 그래서 이제 조코랑 레이프는 아 훈련도 적당해야 달커럼이구나. 된다. 그렇지. 훈련도 균형이다. 이게 너무 의미 없이 빡세게만 시키면은 아 얘네 훈련이 안 되는구나. 그냥 빡세게만 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둘이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도 이제 균형을 잡아가면서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73페이지입니다. 연기자들은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원들 몇몇이 연기자들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항군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상대 적군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미 작전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야. 왜냐면 걔는 거기 사니까. 근데 밥 먹고 하는 게 그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점수를 대항군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인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 적군 이런 역할.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우리 팀이 이제 같이 이제 파병이 되었다는 거 전제하에 이제 거기 똑같이 이제 만드는 세트장 같은 느낌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훈련해왔던 것들을 써먹어보는 느낌인데 거기에 그치. 적군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이잖아. 그러니까 대항군들이라고 해서 거기에 부대에서 거주하면서 대항군 역할을 하면서 군 생활을 수행하는 분들이 또 따로 계셔. 그분들은 밥 먹고 하는 게 대항군이니까 그 지역에서 맨날 지형도 다 숙지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약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지.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연기자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성취를 못하고 평가를 잘 못 받으니까 빡쳐서 얘기한 거죠. 아니 규칙을 그렇게 어기고 하면 우리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 하는데. 그 조코가 말했어. 너희들이 해외에서 만난 반군들 애들도 규칙 안 따라. 걔네는 교전 수칙이 없어. 매복하고 있는 곳으로 너희들이 유인하고 자신들의 공격을 숨기려고 일부러 동료를 쏘기도 해. 우리를 더 죽이려고 그들은 이제 그런 거를 신경 안 써. 하지만 우리는 신경 써. 우리는 여자와 아이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며 아주 비겁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병원에 폭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이제 기지로 써버리고 하마스가 이제 이번에 병원과 학교를 기지로 썼잖아. 그렇기 때문에 훈련 교관들과 연기자들이 규칙을 어겼다면 그건 아주 잘한 거야. 그게 바로 실제 훈련이야. 불평 놓지 말고 받아들이고 이겨낼 방법을 찾아. 라고 조코가 말했죠. 어떤 리더는 어떻게든 자신의 팀원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형편없는 성과를 모른 척하고 이제 절차를 무시하는 걸 눈 감아줬다. 또 어떤 리더는 팀원들에게 실제보다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무조건적인 지지로 사기를 높이곤 했다. 그들은 기준을 높이려 하지도 않았고 팀이 뛰어난 성과를 내도록 이끌지도 않았으며 결국 이렇다 할 성과도 내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팀이 되어버렸는데도 대원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보통 최고의 리더는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배우고 팀과 임무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노력했다. 보통 이게 최고의 리더는 그들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임무를 수정하고자 팀원들과 토론까지 열띠게 했다. 세종대왕이죠. 175페이지입니다. 전방에 배치된 리더들과 덜 숙련된 대원들에게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그들이 각자의 업무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면서 지휘권을 적절하게 분산시켰고 일부러 자기가 다 할 줄 아는데 좀 숙련이 안 된 사람을 일부러 그 중요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하기 위해서. 아 이게 진짜 근데 좋은 것 같아. 아까 전에 그 챕터 1인가에서도 나오는데 그 레이프가 이제 소대장인데도 불구하고 소대장 역할을 그러니까 이 워크업 같은 데 할 때 자기가 소대장이면은 그냥 소대장이 소대장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근데 여기 네이비 실은 내가 소대장이지만 내가 죽으면 어떡해? 부소대장 있고 그 빅월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레이프는 끝까지 이제 그 빠져가지고 한 발짝 물러가지고 분대장이 소대장 역할을 하게 하고 맞아.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워크업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전쟁에서도 그러잖아. 맞아. 근데 난 거기서 깜짝 놀랐어. 그냥 좀 쇼크, 신선한 충격이었어. 아 이게 워크업까지는 이해가 된다 이거야. 아 자 예를 들면은 레이프 베빈이 소대장이지만 죽을 수가 있어 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레이프 베빈의 일을 대신할 부소대장이 또는 뭐 일소대장, 일분대장이 이렇게 한번 소대장 역할을 해봐. 훈련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네이비 실이라는 팀 자체는 레이프는 실제 전장에서도 이번 임무는 그렇게 빡센 임무가 아니니까 이 아니라 완전 총알이 막 빗발치는 그런 데서도 분대장한테 이번에 소대장 오늘 소대장은 너야 이래놓고 끝까지 기다렸다잖아. 그러니까 막 빗발치는데도 이거 무전 그거 내가 할까? 아니야 나는 저 친구를 신뢰해 이래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잖아 이 책에서. 그거 보면서 난 좀 솔직히 신선한 충격이었어. 맞아. 와 이 지휘권 분산은 어디까지 진짜 목숨 걸고 지휘권 분산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휘권을 분산해서 영업 매출이 떨어지고 아니라 지휘권을 분산해가지고 내 목숨이 떨어질 수 있는데 끝까지 지휘권 분산하는 거지. 그만큼 신뢰랑 교육을 확실하게 했다는 거야. 이런 걸 이런 그 교육 과정들을 다 통해서. 맞아. 팀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그 팀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제 기존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오케이. 기본 이건- 원칙입니다. 네. 176페이지. 훈련은 어려워야 한다. 현실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동시에 결정권자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도 가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 안전지대에서는 성장을 하지 못한다. 팀이 훈련을 통해 수월한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팀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으면 리더는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않으면 더 큰 능력을 이제 이뤄낼 수가 없다. 여기서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리더들은 훈련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여기서 훈련은 현실적, 기초적, 반복적. 메모하시면 됩니다. 훈련 만드시는 분은 현실적, 진짜 일어날 법한 일을 하고 기초적, 유치한 걸 하는 거죠. 진짜 사소한 거. 근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기초적인 거. 반복적.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훈련은 일단 현실적이어야 한다. 모든 훈련 시나리오는 실제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가능성을 갖추는 것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177페이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종종 사람들은 기본을 뛰어넘는 흔히들 말하는 진보된 전술을 배우고자 한다. 하지만 진보된 기술은 기본을 잘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기본에 초점을 맞춰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말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꾸 스킬을 원하는 거야. 기본이 안 되는데 스킬만. 자, 마지막으로 훈련은 반복적이어야 한다. 팀에 들어온 첫날이나 그 뒤 몇 주 동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팀원 개개인은 결국 반복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니까 모두에게 이거는 지속이 돼야 된다.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최고의 훈련 프로그램은 윗선이 아니라 아래쪽 직원들로부터 시작된다. 전방에 배치된 지도부가 실제 작전에 가장 근접해서 참된 교육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뛰어난 팀원을 내세워서 훈련 프로그램을 이끌게 하고 훈련에서 배운 교훈을 나머지 팀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회사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신입사원을 교육할지 따다다다 리스트 줄게 만들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신입사원들이 겪을 그 현장의 신입사원들이 만들게끔 해라. 가장 걔네들이 직접적인 신입사원인데 누가 신입사원 역할도 안 해보고 그 신입사원을 만들어. 요즘에 신입사원에 맞는 실정의 훈련은 지금 신입사원들이 만들게 해봐 라고 하는 게 요게 있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저라면. 실전 비즈니스 183페이지입니다. 우리 회사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리더가 동의했다. 경영진이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경영진이 훈련 프로그램 구성하기를 기다리실 건가요? 그게 극한의 오너십일까요? 자, 경영진은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은 이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은 하급 지도부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 경험이 부족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합니다. 나는 네이비실 팀의 경우 고위 간부인 대장이나 대령이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소대장이나 부소대장, 선임하사들이 한다고 설명했다. 뭐 앞에 짚을 거 있어?
앞에 내용? 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게 실무 리더들이 이제 그 임무를 수행을 해낼 거라고 이제 믿지 않는 상황이다. 근데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러니까 이제 그 뭐야 믿음을 안 갖는 거야.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제 실무 리더들을. 그러니까 이제 현장으로 또 가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레이프가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는 게 어때요라고 이제 권유를 한 거지 지금. 그래서 훈련이 어떻게 실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냐고 이제 이 사람들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뭐 군대도 아닌데 무슨 훈련 프로그램 얘기하고 쓰려니까 레이프는 2006년에 라마디에서 치열한 전투 상황 역시 자기들 이제 예를 들면 레이프에겐 첫 파병이었잖아요. 2006년에가. 근데 우리가 첫 파병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작전을 하고 하루에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겠냐. 모두 우리는 그냥 훈련한 것뿐이다. 사실 조코는 첫 파병 때 조코는 2003년이 첫 파병이었고 3년 뒤에 레이프를 데리고 갔을 땐 조코는 이미 중대장이어서 그 이제 그 부대 대대장이었기 때문에 전투 밖으로는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해. 그러니까 그 이제 COP 뭐 그 지휘하는 데서 이제 그 상급 부대랑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결국 현장에서 이제 일선에서 가장 레이프가 리더였는데 결국 자기도 저도 결국에는 그냥 훈련해가지고 그렇게 전쟁한 거다.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가 여러분에게 신뢰를 갖지 않는 거는 여러분이 훈련을 해서 만들어서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면은 신뢰가 쌓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184페이지입니다. 훈련 프로그램 구성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마침내 몇 달의 준비 기간이 끝났고 훈련 개시를 앞두고 있었다. 나는 초반 훈련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을 도운 수석 부장에게 전화가 왔다. 잘 되고 있어요? 더 잘 됐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반발이 꽤 있었어요. 그가 탄탄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 노력했다는 걸 나는 알았기 때문에 놀랬다. 무슨 일이에요?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석 부장이 대답했다. 내용은 좋아요. 무엇보다 확실하고. 근데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초반 훈련 과정을 지도한 리더는 아무래도 이런 우리의 노력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아닌 듯합니다. 그 리더는 훈련 참가자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입시키고 끊임없이 질문해요. 대부분이 따라가지를 못할 정도로. 그 사람은 참가자들이 훈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참가자들은 열심히 하는 그룹이었는데 아무도 훈련을 받으면서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전 포인트를 느꼈습니다. 중요하구나. 뭐라고 느꼈어? 훈련을 받는 사람이건 하는 사람이건 행복이 우선이어야 된다. 기분 잡치는 훌륭한 그렇지. 훈련은 보람을 느끼면서 해야지. 훈련을. 내가 이렇게 뭐 우리 그 옛날에 우리가 뭐 유학 받을 때 이런 말 썼잖아. 그냥 그땐 진짜 너무 클리셰하게 진부하게 들렸었던 말인데 기억나니 혹시 너?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전투 현장에서는 피 한 방울이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때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몸이 클리셰하다 지금보다 무조건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훈련을 하면 할수록 보람도 느끼고 또 이 훈련이 전장에서 어떻게 이어질 지금 이렇게 힘들게 훈련하기 때문에 전장에서 우리는 더 잘 싸울 수 있고 위험을 더 낮출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Y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했을 때 보람을 느끼니까. 네 답변은 그렇게 해. 알려줬다. 한번 해봐. 자 이렇게 해볼까? 또 못했어. 그러니까 소리를 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새끼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점점 거야. 보람도 못 느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행복하지도 않은 거야. 훌륭하긴 한데. 훈련은 누가 가르치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그 가르치는 사람을 잘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훈련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힘들게 훈련해서는 또 안 되고 애초에 훈련의 목적이 그러면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장님이 직접 하세요. 적임자 없어. 부장님이 해봐. 새로운 적임자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부장님이 다음 훈련을 지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87페이지 챕터 6입니다. 공격적으로 그러나 무모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리더가 이 챕터도 너무 좋았어. 이거 아주 좋습니다. 내용. 자, 이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187페이지. 공격적으로 그러나 무모하지는 마라.
야 리더는 기본 자질이 이제 공격적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이끌려는 의지 자체가 있으니까 이 책도 읽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익스트림 오너십에 들어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익스트림 프론트가 갈 때 기본적으로 이게 좀 여기서는 공격적으로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뭐 그냥 적극적으로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 aggressive, aggressive but not regress. 그러니까 어그레시브하게 어그레시브하게 들이대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공격적으로라고 해석이 돼 있지만 뭐 적극적으로도 해석을 하는 게 항상 default aggressive라고 하거든. 이 팀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든 리더들은 적극적이고 야 리더가 소극적이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들이대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가르쳐 에시런 프론트에서 리더들한테. 근데 그렇다고 하니까 또 익스트림하게 가가지고 공격적으로 들이대다가 완전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들이박는 거야. 그냥 무모하게 들이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극적이지만은 무모하게 들이대지 말아라라는 걸 이제 가르쳐주는 챕터인 것 같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여단장님의 지원 요청에 응하고 싶지만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저는 불가능한 작전이라고 생각해요. 이 작전 수행에 따른 위험은 감수해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레이프가 말했다. 그의 말에 맞았다. 그 작전을 수행하고는 싶은데 적과 싸우고 여기에서 적의 박격포 팀과 IED 팀을 죽이고는 싶은데 말이 안 돼. 작전이.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나는 동의했다. 이 좋고죠. 성과를 낼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지원 업무이고 우리에게도 위험성이 너무 높아. 내가 여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여단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조코와 관계 형성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이 네이비실을 너무 리스펙하고 있어서 조코도 이 성과를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네이비실의 이제 이 기본적인 이때 당시에 이제 역할 자체가 뭐 예를 들면 특정한 임무가 있어가지고 그 임무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저기 해결사야. 그치. 예를 들면 여기는 미 육군이잖아, 그렇지? 미 육군의 여단장님이 야 이거 예를 들면 여기 시 레이크라는 그 곳에서 이제 침투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전진 기지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코한테 부탁한 거야. 자네 그 사이도 좋으니까 우리 이 IED 폭발물이랑 이 게릴라 공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박격포가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러니까 조코는 항상 얘기하는 거 이 부대의 신조 자체가 default aggressive. 무조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도와줘야지. 왜냐면은 그리고 항상 조코가 얘기하는 거는 why를 항상 대원들한테 가르쳐. 그러니까 왜? 우리가 빨리 우리의 부대는 아니지만 육군이 아니라 해군의 심지어 네이비 실 부대잖아. 근데 육군이랑 해병대랑 다 이제 합동을 해서 조코가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빨리 종결이 돼야지 집에 가고 말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부대 일을 자기 일처럼 도와줘 왔던 거야. 이 네이비실 조코의 이 부대 자체가 부르저 기동대가. 그러니까 여단장 이제 육군의 여단장이 야 이거 여기에 우리 C레이크 여기 점령해야 되는데 너무 게릴라랑 박격포 공격도 게릴라성이고 IED도 너무 많아. 니네가 그 베테랑이니까 이런 거 침투 작전 하는 거에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지. 그러니까 조코가 오케이 한번 레이프한테 시킨 거야. 우리 이 팀을 또 도와줘야지 우리가 빨리 집에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번 어떻게 도와줄지 한번 봐봐. 그러니까 레이프는 기본적으로 공격 작전을 너무 좋아해. 왜? 디폴트 어그레시브.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사람이야. 근데다가 이 막 박살내고 막 부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네이비실이야. 그러니까 야 또 한 건 들어왔다. 얘들아 이제 작전 투입하기 전에 한번 경로를 한번 분석해보자. 근데 경로를 분석하니까 이거 너무 위험한데? 죽음의 시나리오가 많은 거지. 그렇지. 근데 자기들만 위험한 게 아니라 자기들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갔다고 치더라도 뒤따라오는 미 육군이 더 위험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조코한테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지. 이거 우리 웬만하면 들어가겠는데. 웬만하면 지금까지 웬만하면 위험은 감수하고 작전에 투입을 했으니까. 근데 이건 너무 위험하고 우리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이 부탁을 받은 이 여단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조코한테 이제 보고를 했어. 그래서 이제 거기부터 읽어주세요. 그날 밤 나는 기지로 가서 여단장에게 상황 설명을 했다. 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했고, 그렇지. 사이가 좋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체될 만한 다른 전략을 또 논의했다.
지속적으로 공중 업무를 하거나 뭐 연합군을 조성해서 뭐 해당 지역에 뭐 주둔시키는 뭐 등의 이런 대안들이 나왔다. 검문소나 이제 전투기지를 세워서 그 지역을 통제하는 방안도 있었다. 여단장은 공격적인 기본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한데 디폴트 어그레시브. 그에 비해 이제 보상도 적고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실제로는 이제 보상이라는 뜻이 이제 그 효과라고 좀 그렇지, 반응이 날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효율과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지. 너무 리스키하다는 거지. 근데 이 너무 보상이라는- 위험만 크다는 거야. 번역하다가 그러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상이 제한적이고 위험이 과도한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하고 세심하게 고민하면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이었다. 나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미 많은 작전을 수행해온 사이에서 이미 서로 간에 신뢰도 생기고 조코랑 이 레이프 이 부대 이 부르저 기동대가 일을 하기 싫어서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구나가 아닌 걸 이미 이 여단장님은 관계 형성이 빌딩 릴레이션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뺑기 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런데 정밀하게 분석해보고 진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위험하고 우리가 도와줘도 당신까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그 다른 방안들이 있었잖아. 이 방안들로 해결하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아마 이래 처음부터 이랬을 것 같아. 얘네가 안 되면 진짜 안 돼. 그렇지. 왜냐면은 이 해결사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건 진짜 진짜 위험한 안 돼.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 이 여단장님도. 기본 원칙은 좀 중요해가지고 앞부분은 대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원칙. 자, 결론은 문제점은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다. 리더는 공격적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책을 이행을 해야 한다. 해결책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매우 수동적인 그런 행동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워서 손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자, 적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리더는 공격적인 자세로 적을 저지해야 한다. 성공은 알아서 굴러 들어오지 않는다. 리더는 발벗고 움직여서 성공을 이뤄내야 한다. 팀의 변화와 새로운 방법론은 저절로 구현되지 않는다. 리더는 공격적으로 그것들을 구현해내야 한다. 공격적인 사고방식은 어느 리더에게나 기본 자세여야 한다. 최고의 리더와 최고의 팀은 움직이는 걸 기다리지 않는다. 207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봐봐 이게 적극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공격적으로 이제 default aggressive. 그러니까 기본 자세는 공격적이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기다리고 수동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먼저 들이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나오겠죠. 그 무모하면 안 된다는 게 읽어주세요 계속. 207페이지입니다. 공격적이는 앞서서 주도한다는 뜻이다. 리더가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면서 팀원들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다. 정반대의 공격적. 오해하지 마세요. 돌격하라고 새끼야가 아니라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격적입니다. 그렇지. 다른 이에게 화를 내며 말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성질을 내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명언 나옵니다. 전쟁터와 비즈니스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공격성은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 임무 완수를 향해야만 한다. 어떠한 압박과 상황 속에서도요. 여기 나오잖아요. 정답이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팀원에게 화내는 거 효율적이지 않다. 자, 여기서 성질 내는 리더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약점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내가 빡쳤어. 못 견뎠어. 화를 내버렸네. 그럼 내 약점이 드러난 겁니다. 봐봐 이게 저번에 내 형이 얘기했잖아. 그 GTJ 있지 네 친구. GTJ가 이 개념을 여기서 읽지 않았어. 근데 GTJ는 뭐라고 했어? 내가 화가 날수록 나는 더욱 더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게 이 말인 거야 한마디로. 더 화를 내지 않는다. 어. 그래서 리더는 부하와 상사에게 자기의 감정을 그렇지. 들키면 안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근데 GTJ는 이 개념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건데 이미 잘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리더인 거지. 그리고 부하도 상사의 신경을 건드려 보기도 하지만 상사도 부하의 신경을 건드려 보기도 해요. 얘 한번 열받게 해볼까? 야, 쳐 가서 이거나 이딴 식으로 해. 했을 때 그 리더는 알고 있어요. 얘가 화날 만한 말이라는 걸. 근데 이 얘가 전혀 기분 나쁜 걸 들키질 않아. 한번 떠보는 거야? 그러니까 상사도 얘가 그 감정을 스타이플링 그러니까 안으로 이렇게 잘 그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애인지 이렇게 한번 떠보는 거니? 그 시나리오가 지금 뭐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시나리오? 나쁜 리더.
아 나쁜 리더야? 나쁜 리더 아 해본 그냥 거야. 떠보는 게 아니라 음, 그냥 나쁜 새끼인 거네. 나쁜 새끼. 실제로 어. 야, 너 여기 나가서 갈 데 있을 것 같아? 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제 부하의 이제 그 리더십 그 에셋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그냥. 그럼 그 쓰레기 얘기는 우리가 지금 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 감정 들키지 말라고. 우리가 그 부하가 되는 거네 지금. 어. 나 우리 시나리오에서 오케이. 그 시나리오에서 우린 부하인 거네, 그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네가 그 이제 뭐야 상사 역할을 한번 해줘 봐봐. 어떤 상황이죠? 뭘 실수했어? 뭐 예를 들면 뭐 서류를 만들려고 야. 하는데 서류 잘못 만들었어. 너 내가 이거 몇 번 설명했어? 그냥 밥도 먹지 마, 새끼야. 밥이 아까워. 네가 자격이 있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 뭐, 자격이 있으면 먹어. 뭐 이렇게 일단은 이제 감정을 이제 들키지 않고. 자격이 있으면 먹으라고. 근데 네가 있다고 해서 내가 너 때문에 2시간 피해를 봤어. 너무 잘하는데. 새끼야. 다시 만들어 오겠습니다. 다시 만들어? 제 책임입니다. 그러면은 또 너한테 2시간을 내가 도박을 해? 너 시킬 바에는 얘 시키지? 저기 가가지고 그럼 이 친구한테 가서 배우겠습니다, 제가. 네가 어떻게 배워? 얘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장님이 한번 가르쳐 주시면은 제가 다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부장님이 하신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거 보여? 내 컴퓨터 화면 보여? 네, 보입니다. 이게 뭐야? 일이야. 네가 이거 할래? 뭐 가르쳐 주시면 뭐 제가 최대한 내가 도와줘. 너한테 그 우리 지금 너무 몰입하고 있어. 너무 몰입하고 있어. 너무 몰입했습니다. 이런 오케이, 식으로 오케이. 할 때 감정을 들키지 말라는 거지. 그때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케이. 진짜 나쁜 역할 너무 잘해. 자, 좋았어. 자, 그래서 100, 200 8페이지입니다. 숙련된 사람이 주의를 주며 진중하게 조언을 하는데도 귓등으로 듣거나 만일의 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어리석은 짓이다. 아주 형편없는 리더십이다. 아래 리더는 공격적인 자세를 갖춰야 하지만 그렇다고 본능에 따라서 무조건 마구 달려가서는 안 된다. 늘 신중해야 한다. 공격성과 신중함의 이분법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리더는 언제나 공격적이되 무모하지 않아야 한다. 자, 여기서 에셔널 프론트 때 해결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 비즈니스. 맞춤형 제조 사업은 세일즈 리드를 많이 발굴하고 그 뒤에 다양한 후속 작업을 처리해야 했다. CEO가 나에게 회사의 계획을 줄줄 말했다. 저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눈에 훤히 보여요. 지금 발굴된 리드가 너무 많고 입소문 나서 계약이 막 체결되는 게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이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오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팀이 더 철저하게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맞죠? 그녀는 내가 며칠 전 설명했던 전투 리더십의 원칙을 언급했다. 맞습니다. 기본 자세는 공격적으로. 늘 그랬듯 그런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덩치가 커진 팀을 수용하기 위해 그녀는 회사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거나 현재 위치에 인접한 장소에라도 공간을 추가하고 규모를 확장시키고자 했다. 근데 그녀는 왠지 내심 외관이 더 괜찮은 장소로 회사를 옮기고 싶어 했다. 현재 회사는 이제 수년 동안 사업이 악화되는 시기를 겪으면서 약간 생기도 잃었고 건물도 잘 관리된 듯한 인성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CEO가 첫인상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회사 이전 계획을 세우는 중이었다. 새로 옮길 곳은요 훨씬 더 성장할 만한 잠재력 있는 곳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조만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녀의 적극적이고 이런 공격적인 방식은 내 귀 음악처럼 들렸다. 대단한데요? 나는 CEO의 자세에 기분이 좋아져서 준비 작업과 이제 기반 시설을 확실하게 해두고 적절한 뭐 인력 배치하면 내년에는 이제 온 세상을 그냥 인수해버리실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똘똘 뭉쳐서 이제 나는 이제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방금 이제 그녀랑 이제 있었던 일을 상기하면서 마음을 진정하니까 흥분이 좀 가라앉았다. 그제야 내가 업된 거지 같이. 어 고객이랑. 그제야 내가 너무 이제 방금 그녀랑 감정적으로 해버렸어. 음. 좋은 느낌은 있었지만 좀 감정적이었고
그녀의 너무 생각에 공격적인 막 적극적인 자세에 내가 너무 심취해 버렸어. 그래서 하지만 나는 이제 장기적인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대로 안 되겠어. 이 감정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점검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 내가 지금 잘했나. 그러니까 좀 그래서 정리를 내가 할게 앞에. 어, 이 사장님이 회사를 인수를 한 거야. 누구도 자기 돈으로 회사를 인수했어. 그러니까 법인은 이제 개인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개인 자산으로 인수했다고 나오니까 앞에.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 뭐 주행 속도를 유지하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너무 이 뭐야 그 잘 돌아가는 조코랑 거지. 그렇지 조코랑 마음도 맞고 이러니까 둘 조코 없될 정도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랑 마음이 잘 맞겠어. 이게 네 레이프랑 이거 쓴 거지. 이거 조코가 쓴 거야 이 파트. 그러니까 봐봐 나도 이게 처음에 이제 지금 방금 확인했어. 아 조코가 쓴 파트야 이게. 그러니까 조코가 업될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잘 맞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장님이랑 막 사장님이 조코가 사장님한테 디폴트 어그레시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디폴트 어그레시브 맞죠? 이러니까 이해를 잘하셨네 이러면서 같이 업된 거예요. 고객이랑 같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야 이거 이 사람 너무 디폴트 어그레시브인 거야. 어그레시브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이면은 무모해지잖아. 이 다이커러미를 조코가 이제 체크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읽어주십시오. 근데 조코 진짜 간지납니다. 예. 이 와중에 또 집에 가서 퇴근하고 힘들 텐데 음. 메일을 써요. 이 섬세한 남자야. 그렇지. 굉장히 등치 맞지 않게 형 같아. 섬세해. 메일을 막 써. 집에 가서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두꺼운 손가락으로. 그렇지. 근데 이제 거기서 예를 들면은 이 사장님이 조코가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나가세요 이러니까 막 무리한 목표, 영업팀에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막 일도 이제 성급하게 처리해 나가는 거야. 하여튼 일을. 그래서 메일 내용에 일단 오늘 너무 고마웠는데 운용 자본과 잠재 성장에 대해 일단 보수적인 시야를 가지시긴 하셔야 된다. 컴다운 하라는 거지. 아까랑 얘기가 갑자기 달라졌죠. 갑자기 컴다운 해봐. 너무 흥분한 거야 그때. 갑자기 같이.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지. 공격적이었는데 갑자기 보수적인 시야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가까운 시일 또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회사의 간접비가 얼마나 이제 증가할지를 예측을 해야 된다고 내가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러지 못했다라고 사실을 밝혔다. 다 읽어야겠다. 그러면서 다음 주 미팅에 팀원들과 함께 수치를 보고 의논해야 할 테니 이제 팀원들을 한번 모아주세요. 조코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메일로. 그래서 CEO를 다음 주에 만났는데 여전히 뭐 그녀는 이제 열정적이죠. 보기는 좋죠. Let's go 이거. Let's go. Aggressive. 야 공격. 그렇지. 그렇지만 나는 계속 감정을 이제 건드렸다. 이제 표정이 달라졌겠죠. 왜냐면 투머치 하면은 중도 균형, 이 다이커러미, 이 혼돈과 질서의 경계에서 벗어나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투머치인데 이거 사장님 너무 업돼 있어. 그러면은 이 애슐런 프론트의 역할은 컴다운 시켜줘야 되지. 그래서 그녀가 과하게 근데 공격적인 게 아니라고 증명만 되면 더 나아가도 돼. 그렇지.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 저희는 계속 앞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CEO가 나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근데 이제 CFO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재무 담당 책임자가. 좋습니다. 오케이. 수치를 한번 보죠. CFO가 회사의 재정 전망이 정리된 슬라이드를 이제 보여줬다. PPT를 보여줬죠. 근데 예상 판매량 차트에 적힌 직진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공격. 여기에 직진이라고 적어놨네요. 회사의 도전적 목표인가요? 그녀가 이제 살짝 더듬더니 이쪽에 뭐 그런 거죠. 어쨌든 영업 인력을 확충하면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 고용도 안 하고 테스트도 안 해봤는데 제대로 증명도 안 된 영업 인력을 이렇게 막 뽑겠다는 거죠. 걱정이 커졌다. 213페이지입니다. 다 보니까 회사의 도전적 목표가 근데 간접비를 거의 커버하지 못하는군요. 간접비가 올라갈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근데 내년에 성장하려면 미리 자리 만들어놔야 돼요. CFO가 무의식적으로 공격적인 면모를 보이면 나의 마음을 끌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점검해야 했다. 그리고 CEO도 점검해야 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봐요. 6개월 안에 저 도전적 목표를 만약에 달성하지 못하면 이 회사는 무너집니다. 대표님은 가만히 앉아서 납입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운용 자본만 계속 태우고 당장 돈을 이제 빌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단기적인 희생이고 계속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러면 1년 안에 회사가 뒤집혀요. 18개월 후 1년 반 뒤에는 질 나쁜 것까지 투자를 받아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정적 취약함이 노출되어서 휘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심하면 파산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쩌죠? CEO가 물었다. 저는 늘 공격적으로 자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은 당연히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공격적인 자세 역시 이제 뭐 지녀야 하겠죠. 하지만 그 공격적인 자세가 앞뒤 가리지 않고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고 제거할 수 있는 재앙과 같은 이제 뭐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말은 아닙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오너십을 갖고 완전한 관리 감독을 유지하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만일 사태에 대한 대비 계획과 예산을 이제 세우고 난 다음에 가면 돼요. CEO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의 이제 속뜻을 이야기 시작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회사의 지도부에게 리더의 기본 자세는 공격적이라고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팀원들에게 공격적으로 대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리더가 팀원에게 소리 지르는 것은 팀을 이끄는 그런 공격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요. 물론 팀원들에게 단호해야 할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균형은 이뤄야 해요. 공격적인 자세는 좋은 자세입니다. 자, 아래입니다. CEO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다. 저는 제가 약간만 공격적인 줄 알았어요. 이제 알겠네요. 이해했어요. 더 적은 위험이랑 더 많은 이제 통제력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해내도 방법이 분명히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 자신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길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압적이진 않은지, 내가 너무 공격적이진 않은지, 내가 너무 그래도 수동적이진 않은지. 항상 사람은 자의식은 나는 적당한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욱이가 말이 많은 건 아닌지, 너무 설명이 길지는 않은지. 근데 나는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될 거 다 해야 되니까 아니야, 나는 적당해라고 해서 돌아보지 않고 지금 3시간 20분째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이코노미는 이렇게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해야 오히려 이 3시간 반이 이 책을 절반을 읽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리스너들이 됐든 내가 됐든 나는 이거 다시 보려고 이 에피소드 29 29가 아마 30겠죠? 저는 이 29과 30 이 두 화를 6시간 동안 다시 복귀하면서 들어보면서 이 책을 한 권을 끝낼 겁니다. 저는 이 책을 5번 읽을 거거든요. 그럼 30시간만 투자하면 저는 이 책을 5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가치 있는 책인 거는 솔직히 정인정. 너무 가치가 있어서.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단 이거 마무리하자. 너무 좋아. 이거 지금 마무리할 때니까 거짓말 끝났어. 이 챕터는. 자, 215페이지. 사무실 확장 역시 현재 공간의 자리가 정말 부족할 때까지는 일단 미루고. 그러니까 이거 점점 이제 다이커럼이 찾아가는 거야. 조코가 컴다운 시켜주고 상기 시켜주고 리마인드 시켜주니까 형님들 이거 있어요. 너무 투머치였나 이러면서. 포장마차를 차렸어요. 분명 내가 쬐끄맣게 차렸을 때는 장사 잘 됐고 뭐 고객님들이 막 줄을 섰잖아요. 근데 진짜 망하는 가게가 비슷한 사례가 많아요. 옆에 확장 오픈하는 거예요. 임대료 포장마차 기존에 150이었는데 갑자기 350짜리 계약해버려. 웨이팅 걸리니까. 근데 그 포장마차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무너져요. 그래서 일단은 진짜 너무 정 안 될 때까지는 기존 1호점을 유지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창고는 적재된 제품에 비해서 너무 크기가 컸다. 아무튼 아직 사업이 많이 구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리 부장조차도 셋이나 필요하진 않다. 그러니까 격리 부장도 일단은 인력을 많이 너무 사용하지 말고 일단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투명한 미래를 준비하는데 무조건 공격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 대신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공격적인 비용까지 이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재점검했어요. 그거 아세요? 이 여자분이 되게 약간 센시티브한 분인 것 같아요. 감각적인 부분. 빨아들이는 것도 진짜 잘 빨아들이는 것 같아. 이분 진짜 개방적이에요. 그렇지. 개방성이 있어요. 아까 앞에서 저는 제가 아주 약간만 공격적인 줄 알았어요라고 하는. 그렇지. 봐봐, 리마인드 시켜주니까 금방
이제 받아들이잖아. 그냥 지혜가 있으신 거지 그 한마디로.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이 여자는. 그 자기 그러니까 음. 그런 자신감 있으니까 개인 돈을 투자해서 회사를 샀다잖아. 법인은. 계속 개방성 있는 여자니까. 어. 그래서 그거 아세요? 뭐를요? 그런데도 마음이 편해요. 그 마음속에 걸림이 없어진 거야. 그렇지. 그 전에 봐봐. 결국에는 이게 궁극이야. 중도. 왜 걸림이 없잖아. 근데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차지해야 되고 경리부장 뽑고 회사 넓힐 생각만 했었을 때는 이 사람은 걸림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도 자꾸 나는 가야겠고. 그게 옳았던 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공격적인 사고 방식으로 회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게 됐다는 것에 행복해했다. 행복해했다. 와 멋있어요. 이게 행복할 줄 안다는 이 여자가. 그렇지. 그녀의 공격성은 감정적이지 않은 명확한 사고와 합리적인 위험 완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갔다. 이 여자는 균형을 찾아가고 자유를 이제 좀 가까워지는 길로 가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챕터 6까지는 근데 여러분 아마 챕터 7부터는 좀 단축될 거예요. 아마 아까 전부터 계속 무슨 어디서부터 단축될 거예요. 아니 형은 좋아. 네가 후회 없이 만들어. 왜냐면은 아까 전에 그 얘기하니까 이제 다시 그 얘기를 해보자.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12 Rules for Life를 엄청 길게 했었잖아. 그거보다 더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이게 간단한 걸 다루는 게 아니잖아. 익스트림 오너십은 어떻게 보면 팍 나열하고 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거는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이게 aggressive but not reckless잖아. 그러니까 공격적이지만 무모하지 않게잖아. 공격적이지만 무모하지 않게야. 근데 봐봐 공격의 또 반대는 뭐야? 소극적인 거야. 적극적인 거에 적극적으로 하지만 무모하지 않게라는 거잖아. 근데 적극적인 거에 반대는 또 소극적인 거야. 너무 소극적이지도 않아야 되고 너무 적극적이지도 않아야 되고 결국 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 중도, 혼돈과 질서의 경계, 그다음에 시계추 까딱까딱거리는 시계추의 중간에 그 지점 정말 그 찰나 같은 그 지점을 쭉 걸어야 되고 균형, 발전, 발전하는데 균형과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발전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뭐 요즘 예를 들면 유연해지라는 거고 플렉서블 해지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수평적인 요즘 그런 것도 많잖아. 수평적인 막 조직 문화라고 하면서 뭐 그런 거 없앤다며. 뭐 직함을 없앤다며. 너희 회사도 그렇지 그래? 그냥 다 직함을 거의 통일하되 왜냐면 사원, 주임, 그렇지 뭐 대리 사원 주임 대리 과장, 그렇지 그런 식으로 차장, 올라가잖아. 부장이었는데 갑자기 지금은 아무튼 많이 근데 들었어. 봐봐 거기서 수평적인 문화에서 또 수평적이면 하면 되니? 수평적인 문화에서 또 너무 수평적이면은 이 개차반 되잖아. 그러니까 수직적인 문화 또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수평적인 문화라고 해서 상사가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제 자체가 진짜 어떻게 보면 궁극의 주제야. 궁극의 주제. 오케이, 진짜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성호이가 쉽게 접근하지 않고 이거를 진중하게 다루려는 게 난 느껴져. 그래서 난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뿐이고. 감사하고 이제 복귀하고 끝내겠습니다. 챕터 1 최후의 이분법. 처음에 여기서는 그 매니저 에 관련된 얘기였고 이제 못 자르는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시달려서 쳐내지 못했던 그 회사가 위험했는데 적당한 그런 쳐낼 땐 쳐내는 이런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모든 것에 이제 주인의식을 지닌데 이제 권한은 주자. 너무 이제 마이크로 매니징이 돼버리면 수동적으로 돼버린다 조직이. 그렇게 됐을 때 내가 할 일도 많아지고 결국 그거는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책임 내가 지되 중요합니다. 책임은 내가 지되. 그렇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 줄건 진짜. 주자. 팀워크가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 단호하되 고압적이지는 이제 않게. 이제 요거는 그 Y에 대한 얘기 나왔었어요. 무전기를 사용할 때 무조건 단호하게 외워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중요하네 Y. 그래서 무조건 이해를 시켜야 된다. 화를 내고 혼내는 게 아니라 할 거는 네가 명확하게 밀어붙이긴 하되 그거에 대한 밀어붙이는 거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Y와 설득, 정확한 이해를 시켜라.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설명과 이해가 명확하다 느꼈으면 그 될 때까지 이해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렇게 명확한 그 여기서 봐봐 이런 말 우리가 적어도 이 책을 다룰 때만큼은 무슨 할 때까지 이런 말 우리 서로 조심하는. 왜냐면 여기서 또 될 때까지라고 하면 그거 균형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근데
될 때까지 했는데 만약에 진짜 안 된다. 이 시간이 책처럼 살면 진짜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그 팀장님께서 본인 자의식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내가 혹시 설득력과 이해력을 주입하는 게 부족했나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 팀원들만 탓하지 마시고 이 정도까지 전달이 안 되면 내가 부족한 건가? 챕터 4에서는 멘토를 해야 할 때와 해고할 때, 그러니까 전체 팀의 위기를 흔들리면서까지 끌고 가는 거는 정말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팀에서 정말 불균형이 일어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상부에 보고하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멘토링을 하란 말이에요. 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해도 안 된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 근데 관계를 그렇게 해야만 관계가 나쁘지 않게 끝납니다.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근데 최선을 다 안 하면 이 사람도 느끼거든. 근데 이 사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구나. 느끼기 때문에. 근데 최선을 다해서 안 하면 다 압니다. 그 사람 상대방이. 그럼 앙심을 가질 수 있다까지는 성옥이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챕터 5 앙심을 갖게 하지 마라. 나한테. 근데 맞는 말이야. 근데 최선을 다하면 앙심을 가질 수가 없지. 챕터 5입니다. 힘들지만 영리하게 훈련하라는 5번째. 힘들지만 영리하게 훈련하라는 적당한 이제 말도 안 되는 훈련에 해버리면 훈련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너무 쉬운 훈련은 가짜 훈련이 되고 그래서 또 영리하게 훈련하라는 거는 그 팀원들이 진정한 성과를 얻을 수 있게끔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훈련의 3가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훈련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실적이고 기초적이고 반복적 이 3가지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제일 말단이나 또는 전방에 있는 그 친구에게 훈련법을 끌고 올라오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했었어요. 위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그 훈련이란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현실적으로 도움이 돼야지 훈련이잖아. 근데 이게 도움이 안 되고 왜냐면은 위에서부터 이제 앞에 이제 그 전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현장을 모르는 그 위에 뭐 교만함에 빠진 그런 예를 들면 현장 오랫동안 벗어나신 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현장 출신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30년, 40년 이렇게 벗어난 예를 들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야 우리 시절 때문에 라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훈련을 이렇게 해야지 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다 따라와. 라테는 이렇게 하면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챕터 6는 공격적으로 그러나 무모하지는 마라. 이거는 나아가는 건 좋은데 뒤는 좀 살피면서 가라. 그렇게 안 다친다. 컴다운 해라. 그래야 다 살아. 너무 들이대지 말아라. 지금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 혹시 3시간 반이 걸렸다. 근데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또 좋다. 훑으니까 너무 좋은데. 자, 챕터 7부터 다음 화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수신 완료. 교실 끝.